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요 조간신문 일면 톱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 초점을 맞춘 부분이 다릅니다.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순입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동맹국 감청 기밀문서 100여 건 유출. 중앙일보 톱 기사는 정부 심판 대 거야 심판, 집권 2년 중간평가 총선. 조선일보는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 위협. 자, 이렇게 각각 톱 기사가 다릅니다. 동아일보 톱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상당히 그 파장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동맹국의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청을 했다. 그 통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청을 했다. 그래서 그 기밀 문건이 100여 건이 유출됐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큰 문제를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청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 러시아 첩보 등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건이 SNS로 유출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한국 정부의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감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FBI,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 동향을 감청해 온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 곧 있는데 쟁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동맹 결속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동맹국 감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무슨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뒤에 단호한 조치가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해야지 또다시 이것이 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좌파 언론들이 쟁점화시키면서 혼선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정부 심판 대 거야 심판, 총선이 4.10 총선입니다. 4.10 내년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치러지죠. 그러니까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행정, 입법 권력 무한 대립구도, 그리고 중도 공략 대신에 상대 공격에 치중을 하는, 그리고 극심한 네거티브 총선 우려가 크다. 자, 이런 제목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이겁니다. 좀 이례적인 기사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예배를 봤죠. 그런데 부활절 예배에서 가짜 뉴스를 비판을 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부활절 메시지는 덕담 수준이죠. 보통은 이 종교적 취지에 맞춰서 사랑과 기쁨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짓을 언급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 위협을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헌법 정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바이든 이런 이야기들, 조작된 자막들, 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 뉴스, 이거 계속 이어져 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경에 빠뜨려 왔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다가 횟집에 들렀는데 그 횟집 이름이 일광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친일 식당이다. 친일 식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들, 시도지사들이 들렀다. 더 탐사라는 데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 보도를 했죠. 일광 수산 횟집, 여기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후에 일부 좌파 인터넷 매체와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 횟집이
친일 식당이다. 뭐 일광. 그런데 이 일광은 해운대의 지명이죠. 일광산도 있고. 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로를 했는데 일종의 뚝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3면. 야권의 가짜 뉴스 친일 공세. 땡땡땡 하고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검토. 자, 지금 팩트 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자기들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추천했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아예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저번에 양곡법 법안 보이콧에 이어서 인사 보이콧.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종편포로 같은 데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데, 자, 최 전 의원이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권 관계자는 아니,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부 그 언론들이 독도 영유권 등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내고 야당이 이를 여권 비판을 위한 근거로 삼는 상황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인사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자, 최민희 방통위원 가짜뉴스 그동안 뭐 쪽이 있습니다만은 한 3개만 소개해드리면은 본인이 20대 총선에 나가서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윤미향 사태 때 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이 거짓 프레임으로 윤미향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미향은 횡령이 인정돼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죠. 올해 2월달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릉에 그때 처음에 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강릉에 가서 권성동 의원 지역구 강릉 그러니까 외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가 강릉에서 단골 음식점의 여성 그 사장 여주인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최민희는 어깨를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때 식당 여주인이 나서서 아니 내가 어깨 동무하자고 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있으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최민희를 어떻게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방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하느냐. 그래서 추천은 민주당이 이 추천을 하지만은 임명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죠. 그래서 아예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이거 뚝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29년 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닥. 자, 지금까지는 KBS 수신료 월 2,500원이 정기요금하고 같이 청구가 됐죠. 그래서 같이 내니까는 뭐 KBS 보지도 않는데 지금 또 좌편향된 언론이죠. 뭐 돈만 2,500원씩 한 달에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분리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KBS 안 본다. 그러고 뭐 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KBS로서는 타격이 클 전망인데 지금 분리 징수를 하면 현재 6,800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이 연간이겠죠. 2,000억 원대로 줄 수도 있다.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든다. 자, 이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정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그 관련 절차를 발표했다.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서 징수를 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 대통령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합산 징수가 폐지되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절차를 밟았죠. 그동안에 쭉 절차를 밟았습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코너가 있죠. 거기 보면은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정기 요금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추천, 그러니까 찬성이 96%. 내가 추천한다. 이 의견을 96%. 비추천, 반대는 뭐
별로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징수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전문가도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을 하려면 또 민주당이 다수당 가지고 버티겠죠. 그래서 아예 법 개정 말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될 텐데, 총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가 총선 이야기였죠. 중앙일보 톱은 이 정부 심판 대 거야 심판, 집권 2년 중간평가 총선, 이건데, 자, 중앙일보 3면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기획 총선 1년 앞으로고, 친윤 검사군단 공천 얼마나, 이재명 체제 총선까지 갈까?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는 내년 4.10 총선의 4대 변수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가 게임의 룰 바뀌나.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게임의 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선거법 개편,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정수를 늘리자, 이런 것은, 정수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지금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명 정도 줄이자 하는데,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중대선거구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될까? 민주당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안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임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는데 1년을 버틸까? 자, 그 문제고, 또 세 번째 변수가 이겁니다. 친윤 검사 대거 출마하나. 지금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 대거 공천설, 영남권 물갈이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여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내각 출신 인사가 대거 공천장을 받아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돌고 있고, 특히 친윤 검사군단 대거 출마 소문이 바다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대통령실은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꼽은 네 번째 변수는 제3지대 세력화 하나입니다. 제3지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한 30%를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물론 총선 앞으로 가면 양쪽으로 다 이제 나눠질 텐데,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김종인 다시 꿈틀댑니다. 금태섭과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이 또 하나의 이 중간지대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오면 정치면은 총선 D-1년을 앞두고 사실상 지금 집권당이 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인데, 그래서 동아일보는 오면에서 김기현 시도당 조직 망가져서 총선이 어렵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왜 남 탓하느냐. 지금 여당이 재보선에서 부진했고 일단 설화로 위기감에 쌓여있다. 김기현 대표가 전주을 유세를 갔는데 참석자가 20명 뿐이었다. 아무리 호남 지역이라도 당대표가 유세를 갔는데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참석자가 20명.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발끈해서 시도당 조직이 망가졌다. 총선 어렵다 이러면서 모레 시도당 위원장 불러서 기강잡기를 한다. 자, 그런데 영남권 의원은 영남권 의원들대로 검사 공천 소문에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특히 이
영남권에서 그렇습니다. 영남권. 뭐 다른데 서울 같은 데는 국회의원 별로 없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물갈이를 할 때는 영남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특히 그 뽑아낸데 물갈이 지역에 검사들을 대고 공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쓸 때 고위 관계자 이 정도 되면은 한 수석급 정도 됩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정무수석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홍보수석이든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공천 투입 문제, 그러니까 검사들의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려 꽂는다면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다. 실체가 없을 뿐더러 용산 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다.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아마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 퍼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모처럼 이낙연 관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2면 하단 기사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장인상 조문 13개월 만에 만남. 미국에 지금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서 잠시 기고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문상을 가서 13개월 만에 만남을 가졌다. 지금 양쪽 지지자들은 상당히 날카롭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빈소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이재명의 조문을 막았으면서 개딸,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죠. 개딸을 시켜서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징계 천원을 올린 것에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김윤덕이 만난 사람. 자, 제목은 이겁니다. 노무현 돕지 않던 문재인, 그리고 좌파 언론, 서거 후 상주 코스프레. 자,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냐?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얼마 전에 이 책을 한 권 냈었죠. 이 책인데, 이 책을 내서 상당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김윤덕 선임 기자가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 책인데, 이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좀 심층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2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비롯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 사실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게도 있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죠. 수사 내용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유족위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책을 냈다. 문재인 말 바꾸기에 집필을 결심을 했다. 권양숙 여사 소환 등 현안에도 7일 동안 봉하마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그래서 자서전에서 정치적 타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막 저주를 퍼붓던 좌파들, 처음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막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니까는 노무현의 저주를 퍼붓던 좌파들이 갑자기 검찰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자,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의 죽음에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이렇게 묻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수사를 그때 받고 서울에 와서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봉하마을로 갔죠. 그런데 문재인이 변호사였는데 그때 의견서 한 장 내지도 않았다. 그래서 형사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성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저 책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좌파 진영과 언론도 노무현을 저주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썼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인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인격 모독,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한 것은 사람보다 진영 보호를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좌파가. 그랬던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 고 유언한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문재인이 지금 양산에 있는데 평산마을에 있죠. 뭐 정치 현안 같은데 본인에게 민감한 문제는 대통령 재임 시에도 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모르는 데 딴청을 피웠죠. 조국 사태, 윤병 사태 다 마찬가지였는데 본인과 관련한 문제는 적극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낸 책, 특히 이 문제, 문재인이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문재인 아직 말이 없습니다. 4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